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몹시 피곤한 날이면 그날의 광경이 꿈으로 펼쳐집니다. 아니 왜 꼭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가야 할 때 날씨는 항상 그렇게 궂은 걸까요? 채 돌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들쳐업고 길을 나선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길이 몹시도 미끄러웠지만 비틀거리면서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있는 제가 넘어지면 혹시 딸이 다칠까봐 마음은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이기는 것은 뒤에 쫓아올지도 모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마음과는 달리 도망가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고 심장은 점점 쪼여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이나 시동생이 저랑 딸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단걸음에 쫓아와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떡하든 그 두 사람이 깨기 전에 벗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첫 차, 고속버스 안에는 저와 딸, 단 둘 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터조차 나오지 않는 그 고속버스가 얼마나 아늑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들쳐업고 버스에 타면 사실 이야기는 뻔한 거잖아요. 저희의 사정을 알았는지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묵과 어묵 국물 한 그릇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정하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껏 저를 살게 한 걸지도 모릅니다. 아기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뜻하게 먹고 정신 차려야 해. 저 아기가 뭘 알겠어. 저 아기한테는 아기 엄마가 세상이야. 세상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이 흔들리면 그걸로 끝이야.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하고 기운 없기도 했었는데 운전사 아저씨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 그 아이의 세상이 저라는 말만큼 저를 무섭게 만드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법이 허락하는 한 뭐든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할 수 없으면 옆에 매달고라도 일을 했어요. 안 하는 일 없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장하다, 안쓰럽다 하면서 물심양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분도 있었고 때로는 독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얘기한 이 아이에겐 제가 세상의 전부다라는 그 말 하나만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두려울 것 없게 만드는 천하무적의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도 소름 끼치게 두렵고 무서운 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편의 가족들과 전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이 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훅 제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세월의 흐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그 나쁜 놈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할까봐서요. 제 전남편은 정말 온갖 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집안끼리 서로 혼담이 오가서 결혼을 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 식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를 치는 집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집을 하신다고 했지만
아가씨들이 술을 파는 술집을 하고 계셨고요. 그 안에서 은밀하게 불법적인 거래도 종종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가게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어머니도 자취를 감췄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 얘기로 짐작하건대 아마 불법 도박판을 설계하고 판을 짜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자기 엄마,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시침 뚝 뗐지만 제가 볼 땐 완전히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그 근처에 또 다른 가게를 하나 냈는데 한 번도 장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고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지곤 했거든요. 찜닭집이지만 닭이 없는 찜닭집이 밤부터 새벽까지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늘 그 가게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일이겠어요. 나중에는 혹시 시어머니도 이용만 당하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시아버지의 신경질과 짜증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인격이 좋은 분은 아니었고 늘 술에 쩔어 계시는 분이었지만 그나마 돈을 벌어오던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좀 더 표독스러워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악해졌다고 할까요? 어쨌건 가치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한 번씩 시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조금 기세를 누르곤 했는데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시아버지의 그 모든 신경질과 짜증은 고스란히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쏟아내는 시아버지보다 더 함께 살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과 10살 이상 차이 나는 시동생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 막 고등학생이 되었던 시동생은 몹시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남편도 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밖에서 낳아오신 아들 같았어요. 어머님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하고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동생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그 시동생의 눈빛이 참 싫었습니다. 너구리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뭔가 깨끗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눈. 음흉하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저를 빤히 볼 때면 마치 제가 시동생 앞에 발가벗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뱀 같은 눈빛의 시동생이 싫어서 남편한테 저를 혼자 집에 두고 어디론가 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믿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한테 조금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에서 제일 전과가 많고 제일 나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도박판 설계 마담 정도였고 저희 시아버지는 그냥 술주정꾼의 신경질쟁이였지만 제 남편은 아주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다니는 못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건 결혼 2년차쯤 되었을 때 제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자라고 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그닥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괜히 입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굳이 아이 낳아서 뭐하냐? 쓸데없이 애만 생겼네. 처음 남편이 임신 소식을 듣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살이 분별 없는 짐승도 자기 새끼가 나오면 예뻐서 멍하게 쳐다본다는데 어쩜 사람이라는 작자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외로운 임신 기간을 견뎌야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자 남편은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술 먹으면서 옆에 여자 끼고 앉아있고 심심치 않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면 조금 가정적으로 변할 거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참 제가 헛된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빌미로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저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시동생은 얘의 그 번들번들한 눈으로 저의 부른 배를 음흉하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눈빛으로 겁탈당하는 듯한 느낌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인 시동생을 볼 때마다 매번 그런 느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이유는 제가 친정을 일찍 잃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몹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당신들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저에게 의지할 만한 남편과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급하게 소개받아 이 집과 사돈을 맺었던 거였습니다. 나름 딸 자식 보내면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재산도 꽤 넉넉히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그 재산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꽤 친절하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차례대로 결혼 1년 되지 않아 돌아가신 후부터는 저를 천덕꾸러기,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웠지만 참 부모 없이 외로운 거 그거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운 일이라는 걸 저는 결혼 1년 차에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희망, 결국 헛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집에 붙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만은 그래도 가정의 울타리를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런 꿈도 아이가 1살이 채 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굴러 들어오듯 들어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그릇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당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피투성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일단 돈 되는 거 빨리 챙겨. 이 집 떠나야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씨, 잔소리 말고 빨리 챙기라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지르는 소리에 각자 방에서 꼼짝 않고 처박혀 있던 시동생과 아버님이 뛰어나오셨죠. 그런데 그 둘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었고 그 일을 세 식구가 꾸미다가 잘못된 듯 했습니다. 시동생이 험한 욕과 함께 자기 형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너 혼자서 움직이다 망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야, 이 자식아, 시끄러. 내가 널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야, 어쨌건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어. 빨리 짐 싸. 당장 튀어야 돼. 저는 아이를 업고 멍하게 서 있었고 남자 셋은 준비라도 했던 듯 분주하게 필요한 것들만 챙긴 가방을 들고 차례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요. 아, 몰라. 여기 있던 피하던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저와 딸아이를 버려두고 시아버지, 시동생과 함께 주렐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온몸에 그림을 잔뜩 그려넣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10명 넘게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남편과 시동생을 찾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몇 시간 전에 짐 싸서 말없이 뛰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대장인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제 딸아이를 휙 뺏어서 품에 안는 겁니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 딸아이를 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나타나기 전까지 애는 내 볼모야. 아니, 남편이 무슨 짓을 했길래요.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쨌건 그 새끼 핏줄일 거 아니야. 자기 핏줄 귀한 건 알겠지. 아이 태어난 후로 단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 데리고 가봐야 눈도 꿈쩍 안 할 거라고요. 제 말에 아이를 안았던 그 사람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영영 딸아이를 뺏길 것만 같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든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할게요. 들어오게 한 후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눈을 희번덕하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로? 네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네, 어떡하든 집에 들어오게 만들게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제 얼굴을 보고 그 남자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자식, 지 새끼랑 마누라랑 이렇게 두고 가는 새끼가 있네. 하긴 그 돈을 들고 튄 놈인데 지 마누라랑 자식새끼 귀한 줄 알겠어? 그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요? 놀라서 묻는 제게 그 남자가 정말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그 자식 아줌마 남편도 아니고 아줌마가 세컨드야. 우리 조직에서 도박 자금이나 나르던 사기꾼 새끼인데 간도 크게 그게 돈 보따리 하나 들고 날랐어. 그거 아주 지동생이랑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아주 우리 손에 잡히면 껍데기를 벗겨버릴 테니까 똑똑히 잘 들어. 당신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기꾼 새끼,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술집에서 평생 일하면서 그 돈 다 갚아야 될 거야. 알았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떡하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드리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손이 발이 되게 그 사람들에게 빌었죠. 그 사람들은 내일까지 남편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딸을 찾아내 술집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간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될 만한 것들을 집어가려고 했는지 여기저기 다 뒤집어 엎은 흔적이 생생했죠. 정작 그들이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집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온 바닥이 구두 발자국에 험하게 찍힌 채 살림들이 뒤집혀져 있는 집을 보니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아버지가 몰래 돈이며 폐물을 숨겨놓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슬그머니 보니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돈과 금부치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일단 그것들을 싹 챙겨서 아이의 기저귀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남편을 알 법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그 누구도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길래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갔는데 제가 아주 멀리 다른 곳으로 남편이 도망갔다고 얘기했거든요. 당분간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꼭 남편한테 연락이 오면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10군데쯤 연락을 했을까요? 집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걔네들 간 거 맞아? 내가 당신 제주도로 갔다고 했어. 지금쯤 배 타고 갔을 거라고. 아마 다들 당신 찾으러 제주도로 갔을 거야. 일단 집으로 와요. 집이 제일 안전해. 야, 너 잘했다. 그래도 데리고 살았더니 쓸모 있을 때가 있네. 제주도면 뭐 그 섬 다 뒤지는데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거면 돼, 그거면.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가면 돼. 그런데 집에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뭐? 야, 너는 그걸 좀 숨겼어야지. 아니다. 그래, 그거라도 주고 끝냈으면 됐지 뭐. 괜찮아.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서 뭐 뺏어갔다는데? 그게 맞아? 야, 뺏긴 뭘 뺐냐? 다 내가 일한 거 알아서 챙긴 거지. 야, 넌 걔네 말을 믿냐, 내 말을 믿냐? 나야 당신 말을 믿지. 그러니 당신이 무슨 자기네 자금을 가져갔다고 막 그러던데? 야, 그거 다 걔네가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너 걔네 완전히 따돌린 거 맞지? 맞아. 집에 밥 있냐? 나랑 아버지랑 저 자식이랑 급하게 나오느라고 밥도 못 먹었다. 야, 고깃국 낭낭하게 끓여놔라. 술 사올까?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당연히 술 좀 마셔야지.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한 후 저는 이를 악문 채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고기도 든든하게 끊어오고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이 모두 좋아하는 독한 소주도 가득 샀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리고 있자니 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멀쩡하네? 그놈들이 갖고 놀았을 줄 알았는데? 너 혹시 걔네한테 협조하겠다고 했냐? 너를 이렇게 그냥 뒀을 리가 없는데? 세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저와 딸을 두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꾹 참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못 건드리더라고. 아, 그래? 그럴 놈들이 아닌데. 앞으로 걔네들 만날 일 있으면 애를 안고 만나야겠네. 야, 너 애 잘났다. 아주 쓸모있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이 어쩜 자기 딸의 존재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군소리 않고 세 사람의 밥상과 술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 따돌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부어라 마셔라 미성년자인 시동생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세 사람은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골아 떨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남편을 찾아왔던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다들 술 먹고 뻗어 있어요. 우리 아주머니 약속 잘 지키시네. 저랑 딸은 안 건드리시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약속은 지켜요. 우리는 깡패지 사기꾼은 아니야. 깡패는 의리가 있고 약속은 지키거든. 근데 사기꾼은 그런 걸 안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줌마랑 딸은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험한 꼴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집 나가서 도망이 나가쇼. 아, 그리고 이놈들이 아줌마 찾아 보복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고. 그렇게 세 남자가 술에 취해 뻗어 있는 동안 저는 무작정 아이를 안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표를 끊은 후 무작정 내린 곳은 참 쓸쓸한 시골이었지요. 하지만 쓸쓸한 만큼 사람도 부족하고 아이도 귀한 곳이어서 저와 딸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의 정을 느끼지도 못했고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느낌을 가득 받을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10살 정도 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다가 저희 모녀는 조금 더 큰 도시로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은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시골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본인이 뭔가 욕심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조금 큰 도시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옮긴 곳에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가외며 학원 같은 사교육받지 않고도 본인 노력으로 충분히 잘해주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이가 가지고 오는 성적표가 저의 훈장이 되었고 그걸 볼 때마다 으쓱으쓱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한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갔고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취직을 1년 정도 미루고 조금 다른 일을 해볼까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이너잖아. 그런데 선배들을 보니까 공장에서 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면 디자인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공장을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를 좀 배워보고 싶어. 아니, 기껏 대학 졸업해서 공장을 들어가겠다고? 일시적인 건데 뭐. 그곳에서 섬유 짜는 거, 염색하는 거, 시스템만 좀 파악하고 공장 나와서 제대로 취직할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엄마는 네가 크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참 대견한 딸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딸아이는 스스로 공장 생활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다니면서 만났던 철없고 해맑은 친구들과는 다른 현실적이고 생활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엄마, 같이 일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공장에서 우리한테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말을 한 번도 곱게 하는 적이 없어.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 겪은 거를 얘기해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좀 엄하게 사람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거칠어. 조금 힘들어. 너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돼. 알았지? 응. 그래도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배울 만큼은 배워볼래요. 사실 제가 걱정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저도 공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저 같은 아줌마가 공장에서 일하면 다들 별로 관심도 안 보이는데 젊고 예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 여자들은 시기 질투를 하고 남자들은 이상하게 눈독을 들이기가 쉽거든요.
저도 공장에서 몇 번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오죽하면 나이 들어 살이 붙고 주름이 생기면서 좋은 거 딱 하나가 쓸데없이 추근덕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딸이 몹시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공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왜? 1년은 버틴다고 하더니. 아니, 우리 공장 직원은 아닌데 우리 공장에 실을 납품해주는 회사 직원이 있거든? 직급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좀 무서워.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공장에 와서 나한테 차 마시자 그러고 같이 나가서 밥 한번 먹자고 그러는데 나 그거 너무 싫고 무섭거든. 얘, 너 당장 그만둬. 엄마가 그런 거 걱정했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 휴가 내고 공장 안 나갔었잖아. 그 사람이 와서 나 막 찾고 사람들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공장장님이 내 전화번호 알려줬대. 미친 거 아니니? 아니 개인정보를 왜 알려줘?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 오고 나 너무 무서워. 전화 안 받으면 막 화내고. 나 공장 그만둬야 되겠지? 당연히 그만둬야지. 당장 내일부터 그만둬. 그런데 그 다음날 딸이 와서 울상이 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장장이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이번 달 말까지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사정이 생겼다며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오만 나쁜 말을 다 하면서 책임감이 없다는 둥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둥 아주 딸을 들었다 놨다 한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더 일을 해주고 그만두기로 했다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모습으로 공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딸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딸을 붙들어다 앉혀놓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 실 납품한다는 사람이 딸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장장한테 딸이 공장을 그만두면 자기네가 원사며 염색연료 납품하는 걸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장장은 당장 딸이 공장을 그만두면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딸한테 그만둘 수 없다. 그만두면 자기네가 받은 손해를 다 너한테 물겠다라고 협박 비슷한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 하나 들고 나는 걸로 물건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랑 데이트 좀 하고, 내 여자친구를 옆에 있으면 공장 안 나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피해? 튕기는 거야? 너무 튕기면 재미없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런 협박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냐며 그런 놈은 말도 섞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이도 많은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전투력이 좀 세졌거든요. 여자 혼자서 딸 하나 곱게 키우려면 어지간한 전투력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한테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눈이 뱀처럼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보다 거의 15살? 17살? 그 정도 많은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너무 무서운 인상이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자꾸만 딸한테 추근덕거리면서 희롱하고 사귀자 그러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이 여자를 여자친구로 점 찍었으니 누구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상한 말까지 해서 공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딸을 피하면서 수근수근 거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딸과 함께 공장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장 안으로 다 낡은 트럭 한 대가 탈탈탈 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아주 오래된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 얼굴이 어쩐지 눈에 익은 얼굴인 겁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딸한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쿵 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딸을 뒤에 숨긴 채 미친 듯이 달려나가 일단 그 남자의 뺨부터 올려붙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갑자기 저한테 얻어맞은 그 남자, 분노에 가득 차서 저를 쳐 죽일 듯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이 미친 여자는! 나? 네 형수다.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 하면서 사냐? 네 형이랑 애비는 어디다 두고 혼자서 이 지랄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귀한 딸내미한테 껄떡거려? 잠깐만, 형수가 왜 여기 있어? 제 엄마라고? 그때 그 피덩이? 그래 이 자식아, 인정하기 싫지만 너랑 피나는 조카야 이 새끼야. 그런데 그런 애한테 껄떡거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저는 미친 듯이 한때 시동생이라고 불렀던 그 인간을 잡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패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를 무서워하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밀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장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러다 사람 잘못된다며 저를 뜯어말릴 정도였죠. 저한테 잔뜩 얻어맞아 곳곳에 피가 터진 채 시동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사장님한테는 말하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 어? 나 봤다는 말도 하지 말아줘. 저는 최 사장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잔뜩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침 뚝 따고 남편과 시아버지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덜덜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래 형수. 나 겁주려고 그러지. 최 사장이 없앴잖아. 나 최 사장 너무 무서워. 나요, 내 눈앞에서 형이랑 아버지 그렇게 된 다음에 최 사장 피해서 진짜 숨어 살았단 말이야. 나 이것도 그냥 아는 형님이 배달하는 일 시킨 건데 내가 그냥 괜히 허세 부리느라고 좀 높은 사람이다, 그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안 주겠다고 그냥 뻥카친 거야. 나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최 사장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어? 너 최 사장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냐? 그날 형수가 쟤 데리고 도망간 날 최 사장이 우리 반 죽이면서 그랬거든? 만약에 우리가 형수랑 쟤 찾아가지고 뭐라도 하는 순간 바로 자기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형수랑 저 애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형이랑 아버지랑 다 형수 안 찾은 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아가지고 작사를 내든 뭘 하든 했겠지.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형수 최 사장이랑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었어? 그제서야 시동생이 말한 최 사장이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깡패는 의리로 산다고 했던 그 무서운 문신남이 바로 최 사장이었던 거더라고요. 시동생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달려오는 걸. 너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해? 아니야. 나 여기 얼씬도 안 할게. 형수 인생에 얼씬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살려만 줘. 제발. 형수, 나 간다. 형수 오늘 나 여기 못 본 거야. 알았지? 그렇게 시동생은 불이 나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여자인가 봐. 그러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무슨 조직폭력배 배우인가 봐. 조폭마누라 아니야? 그런 수근거림을 들으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딸의 손을 잡고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제 딸, 오늘부터 여기 그만둬도 되죠? 제 서슬에 놀란 건지 아니면 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긴장을 한 건지 공장장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까지 일한 건 계좌입금 하시고. 마지막까지 한마디 탁 날리고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손이 너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지들을 한참 벗어난 후 딸이 저한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한 번도 아빠와 지난 세월에 대해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딸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고, 자기는 그냥 회사 들어가서 얌전히 회사나 다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향해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며 시아버지 모두 그 최 사장 손에 비명행사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 둘의 명복이라도 빌어줘야 되나 싶으면서도 최 사장이 마냥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시동생도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늘 마음에 짐덩이 같았던 두 남자의 말로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혈액형이나 별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본 사람 중 최고는 제 시누이입니다. 남편보다 6살이 많은 시누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딱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특이하기는 했어요. 나름 남편의 누나라서 잔뜩 긴장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딱 제 혈액형부터 물어보더라고요. 혈액형이 뭐예요? 저요? AB형이요. 아,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혈액형을 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는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어떻다느니, 성향이 어떨 거라느니, 아니면 하다못해 나랑 맞는다, 아니다 정도는 얘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제 혈액형 듣자마자 관심 없다는 듯 밥만 먹고 헤어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얼굴로 옆에 장승처럼 서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봐.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1년에 몇 번을 안 봐. 시댁 가면 볼 텐데. 결혼 아직 안 하셨다며. 같이 사시는 거 아니야? 아휴, 누나랑 부모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만 해도 핵전쟁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 제명에 못 살고 단명하시게 될걸? 왜? 형님 성격이 좀 그래? 그냥 좀. 남편이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좀 까다로운 건가 아니면 낯을 가리는 건가 하고 말았는데 정말 결혼하고 살면 살수록 시누이의 성격은 이상한 걸 넘어서 기이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동시켜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우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시댁에 갔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몹시 미안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그런데 내가 이번에 손을 크게 다쳤잖니. 다리를 다친 거면 어떻게든 끌고 해보겠는데 손은 그게 좀 어렵네. 미안하다. 바쁘네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장은 1년 양식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죠. 저 다음 주는 친정 김장하러 가요. 저희는 200포기 하는걸요? 아이고,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셔? 오늘 여기서 김치 안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친가 외가가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살거든요. 식구들 한번 다 모이면 100명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저 이번에는 어머님 김치 가져갈 거라 친정에는 제 거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유, 그래도 시어머니가 좀 애매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요즘 사람들처럼 시댁 가는 거 싫어하고 식구들 모이는 거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친가 외가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좀 특이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한 동네에서 친구처럼 자라신 데다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엄청 친한 여고 동창이어서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친가랑 외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양쪽 집이 하나인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자란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주절주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들 모이는 거 좋아해요. 100명 이하면 이제는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필요할 때만 오는 게 피차 편하지. 너무 자주 보고 정들면 나중에 뭐 거절해야 할 일 생길 때 거절하기도 힘들고 여튼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복잡해지는 게 많아지더라.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우렁더우렁 시끌벅적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나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인사는커녕 아는 척도 안 하던 시누이가 갑자기 김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와서 아주 정색을 하며 지켜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자기가 무슨 대장금이나 된 것 마냥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견도 뭔가 애매하기는 했어요. 구체적으로 요리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시비에 불평불만이었거든요. 그 젓갈은 너무 짜니까 쓰지 마라. 그 양념은 너무 강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김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년 먹을 김치를 내서 보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료만 보며 제일 좋은 것들로 정성껏 마련해서 그 집 레시피대로 담그기 마련인데 시어머니가 글쎄 시누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준비한 김장 재료는 절반도 쓰지 못하고 희멀겋고 맛없고 배추도 채 절여지지 않아 빳빳하게 서 있는 굉장히 이상한 김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김치냉장고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슬그머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왜 형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김치가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몹시 민망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재료로 너희 먹을 김치는 따로 해줄게. 일단 오늘은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의 첫 김장을 거의 생배추에 고춧가루가 슬쩍 지나간 듯한 느낌의 이상한 김치를 완성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후에도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시누이의 이상한 참견과 성질 부리기는 계속되었어요. 보통 곰국을 끓이면 거기에 소금과 후추를 취향껏 넣어서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곰탕집을 가더라도 소금은 자기 취향대로 넣을 수 있게 테이블에 놔주는 세상에 시누이가 함께한 식탁에서는 곰국에 소금을 단 한 톨도 넣을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 취향이 그러면 본인만 안 넣어서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못 넣게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금 한 톨 안 넣은 곰탕이 얼마나 밍밍하고 맛도 없는지 아마 먹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서 끓여도 그 고기 맛도 푸석푸석하게 느껴질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짠 거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또 앉아가지고 주워 먹는 과자를 보면 엄청 짠 것만 먹거든요. 소금으로 범벅이 된 것 같은 감자칩이라던가 소금이 위에 솔솔 뿌려진 빵 이런 건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먹지도 않아요. 무슨 초등학생처럼 혼자 숨어서 몰래 입에다가 우겨놓고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사실 좀 황당했어요. 아니 대놓고 먹으면 누가 달라고 하나? 나도 돈 버는데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뭘 저걸 저렇게까지 숨겨서 먹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농담처럼 형님 그냥 편하게 드세요. 왜 그렇게 숨겨놓고 드세요. 저 안 뺏어 먹을게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글쎄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왜 숨겨 먹는다고 표현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을 때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하여간 다 맘에 안 들어. 음식 먹는 취향도 맘에 안 들고 혈액형도 맘에 안 들고 하여간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과자를 몰래 먹지 말라는 걸로 화가 난 거랑 음식 얘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혈액형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형님 좀 이상하시다고 왜 저렇게 내 혈액형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당황 반 포기 반 하여간 뭔가 표정에서 읽을 수 없는 애매한 빛을 띠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 앞으로 누나 일은 일절 신경 쓰지 마. 그때서야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형님이 무슨 비밀이 있나 대체 왜 모든 식구들이 형님 말이면 저렇게 오냐 하고 형님이 하자는 거는 다 저렇게 군소리 없이 받아주는 것인지 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에 대한 의아함만 쌓여가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혼 3년 만에 저에게는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뭔가 생각보다는 좀 늦게 생긴 편이었거든요.
당연히 양쪽 집에서도 너무 반가워했고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 임신을 형님이 엄청 반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참 어린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좀 시기하는 기색이 느껴졌었거든요.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사사건건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해서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더 제게 잘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몇 번을 들이받아도 받았겠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혹시 임신한 거 가지고도 시기 질투하는 기색을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속으로 쌀쌀맞고 좀 까다롭긴 해도 조카 사랑은 또 유난할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모나 고모가 부모보다 더 잘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한테도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글쎄 형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걸 듣자마자 형님 얼굴이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임신 내내 우리 조카 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예뻐해주던 형님은 아이의 혈액형을 들은 순간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서운했습니다. 물론 제 애니까 제가 가장 예뻐야 되는 게 맞지만 누군가가 내 애를 그것도 가족이 예뻐해주지 않고 모른 척한다는 건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대체 그 형님이 왜 그러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몇 번 형님 태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죠. 하지만 정작 내 애가 모른 척 당하고 미움받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태도와 행동이 눈에 보이니 그때마다 상처받고 혹여 아이가 커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위로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어렵게 가져서 그런지 제 아이가 자기 고모한테 모른 척 당한다는 건 저한테 엄청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제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더 커지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첫째도 관심 없는 그 사람이 제 뱃속에 둘째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돌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또 우리 조카 얼른 나와서 고모랑 놀자, 우리 조카 고모 보고 싶지 않니? 우리 조카 고모 목소리 뱃속에서부터 잘 들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비록 아직 지각이 없어서 모르지만 만약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형님이 첫째와 둘째를 이런 식으로 티나게 차별이라도 하면 첫째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 생각에 둘째를 예뻐해주는 그 모습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도 또 혈액형만 물어보고 관심 끊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제 생각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또 혈액형을 물어본 형님은 제 대답을 듣고 금세 또 얼굴이 싸늘해지며 관심을 뚝 끊더라고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셋 낳을 동안 형님은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다시 없을 고모로 친절하게 오만 미사여구 가득한 말을 다 하다가 정작 아이가 태어나면 혈액형 물어보고 확 태도 바뀌는 걸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 사람이 혈액형에 대한 맹신이 있나, 대체 왜 저렇게 혈액형에 집착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체 형님은 왜 저렇게 혈액형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살짝 당황하면서 말을 회피하더라고요.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뭐 자기가 뭔가 미신처럼 믿는 뭔가가 있나 보지 뭐.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어쩐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고, 시부모님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님이 아이 혈액형만 물어보고 그다음부턴 조카들을 제대로 쳐다봐주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저보고 성격이 저러니 네가 이해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유를 들을 수도 없고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어쩐지 서먹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가족이 복닥복닥 많은 걸 좋아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셋째와는 조금 터울이 나는 임신이었죠. 그랬더니 정말 수년간 저한테 싸느라고 조카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형님이 갑자기 또 저에게 오만 친절을 다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시작된 우리 조카 타령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아이를 낳자마자 시누이는 아이의 혈액형을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을 듣자마자 세상에 시누이가 펄펄 뛰면서 드디어 성공했다고, 드디어 맞는 애가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대체 뭐가 맞는다는 거냐 그랬더니 시누이가 순간 당황하더니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나와서 나도 너무 행복하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좀 미쳤나 보다. 혈액형이 같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렇게까지 신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었죠. 아이는 모두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시끌벅적한 집에서 귀여운 막내 노릇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 걱정대로 시누이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첫째랑 둘째는 고모가 싫어서 할머니 댁 가기 싫다고 할 정도였어요. 막내에 대한 시누이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낳았고 제가 하녀로 들어가 대신 애를 키워주는 줄 알 정도로 유난이었지요. 한 번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다쳤으니 이러저러해서 못 간다라는 연락을 당연히 드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다음 날 득달같이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쫓아온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시누이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죽하면 집들이하고 시부모님이 오실 때도 시누이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와서 아이가 기부스한 걸 보며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몸에 다른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뼈 다쳤을 때 먹는 약이 얼마나 독한데 신장하고 간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 줄 알아? 애를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벌써부터 병원 드나들면 안 되는데. 아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저를 대역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듣던 남편이 누나 그만 좀 해라. 조금 심하다라고 했더니 애 제대로 보지 않은 너희가 심한 거라며 오히려 아기처럼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 다치게 둔 건 너희가 심한 거니? 아니면 애 다쳤다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내가 심한 거니? 너희 부모 자격이나 있는 거니? 부모 자격까지 들먹이면서 오히려 바득바득 대들더라고요.
오죽하면 평소에 자기 예뻐해주니까 고모고모 하면서 따랐던 막내도 그렇게 성을 내는 시누이를 보며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막내에 대한 시누이의 과보호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내가 대체 내 애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시누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뭔가 식재료가 듬뿍 도착을 한 겁니다. 저는 시킨 적도 없는 식재료가 왔길래 다시 돌려보내려고 발신인을 알아봤더니 글쎄 저희 시누이인 거예요. 막둥이를 해먹이라는 거죠. 뼈가 잘 붙고 그동안 먹은 약이 몸에 쌓이지 않게 해독이 되려면 뼈에 좋은 거, 디톡스에 좋은 거 잘 해먹여야 한다나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막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해 먹이는데 무슨 이런 걸 보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병원이나 들락거리게 하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건강 챙겨줘야 되는데 방치한다면서 저보고 엄마 맞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몹시 억울했습니다. 아이들 식생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챙기고 일하면서 아이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인스턴트 안 먹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착한 일 했을 때 받는 상으로 밖에서 파는 햄버거를 이구동성으로 외칠 정도면 말 다 했지 않나요? 저처럼 외식 안 시키고 애들 키우는 엄마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자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정말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혈액형이 집착하는 것도 이상하고 웃긴데 대체 아이들이 왜 혈액형으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유난히 막내한테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집착은 누가 집착을 했다 그래? 막내가 이쁘니까 그냥 예뻐하는 거지.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어? 시누이가 그러면서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 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갔죠.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심증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막내가 기부스를 하기 전이니까 한 4-5달 전입니다. 시어머니가 막내를 안고 토닥이며 얼르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심장도 2개, 간도 2개, 허파도 4개. 남들보다 몇 개씩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남들 2배, 3배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얼마나 좋니, 여유분 가지고 살면. 그건 또 그렇네요. 쓸데없이 지방만 많지 않고 차라리 중요한 장기나 하나씩 더 있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고. 아유, 근데 얘 생각하니까 좀 징그럽다, 그치? 그러게요. 아우, 좀 그렇네요. 사실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어쩐지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에게 그때 그 얘기 하셨던 거랑 묶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미끼를 던졌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딱 잡아떼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확실히 이상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보통 정말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표정에서부터 모르는 얘기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알지만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잡았죠.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다 듣고 왔어.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다시 확인하려고. 형님이 우리 막내한테 집착한 이유, 그게 진짜야? 엄마가 말을 했다고? 그럴 리가? 나한테 한번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걸고 넘어져서 꼬치꼬치 캐물었어. 말해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말해봐. 진짜냐고. 그때도 말 실수한 거 들켰다고 엄청 전전긍긍 하시더니.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그날 전화해서 혹시 당신이 물어보면 당신이 말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고 자기네들끼리는 쉬쉬하면서 다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 털어놔. 어머니 얘기가 진짜야? 진짜야. 그런데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주게 되라는 법도 없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그리고 뭘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없이 가만히 남편을 째려보기만 했죠. 그랬더니 그게 제가 화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바보 같은 남편이 자기 입으로 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없고 무섭고 기막힌 얘기에 다리가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글쎄, 시누이가 언젠가 자기가 신장과 간을 이식받게 되는 날이 오면 제 아이의 것을 받으려고 작정한 거였습니다. 누나가 선천적으로 신장이랑 간이 안 좋아. 지금도 투석하고 있고 아무래도 약을 많이 먹고 하니까 간도 무리가 간 건지 언젠가부터 간도 안 좋아졌거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니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그런데 집에서 누나랑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거든.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이식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혼자서 괜히. 남편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정황이 이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누이는 조카들을 조카로 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혈액형인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거고요. 왜 막내한테 짠 거 못 먹게 했는지, 그렇게 막내 건강에만 유난히 집착을 했는지, 그리고 막내가 다쳤을 때 병원약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걱정을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막내를 볼 때마다 반질반질했던 그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고모의 눈빛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한테 장기를 줘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보는 번들번들한 욕심의 눈빛이었다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화가 났다는 말 그 말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숨겨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한테 집어던지고 살인마 공모 집단이라고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라 하는 놈, 지 자식의 목숨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누나가 그냥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건 나쁘지 않지 않겠냐. 나중에 혹여 필요하더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나 짓거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냉동식품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놓는 것처럼 자기한테 장기 이식해줄 사람을 보관하는 것처럼 구는 거냐? 그렇게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게 부모냐며
너는 부모 자격도 없어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그제야 남편 얼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부모 자격 없다는 말 맞지 않나요? 저는 남편한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버리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겨서 내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당장 이혼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애 넷 정도는 우리 식구가 똘똘 뭉치면 키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남편이 잘못 빌려고 친정 앞에 왔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등짝 신나게 얻어맞고 엄마한테는 오만 욕을 다 먹고는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걸 듣고 나서 저한테 정말 집요할 만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엄청난 설명들을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아이한테 장기 이식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냐고 여지를 남기는 거 있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진심은 의심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고모를 사랑해서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별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아이의 몸에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떠버릴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혼을 해서 저랑 남편은 남남이 돼도 아이와 자기는 조카와 고모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먹이를 보관한 늑대 무리들 마냥 제 아이를 그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등골 서늘하게 싫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펄펄 뛰었죠. 자기가 말을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게 이혼까지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혼을 해서 내 아이, 내가 지키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 싸움은 정말 어이없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기부스를 풀 때 제가 피검사를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주 간혹 신생아 때 체크한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낳은 아이들은 사형제가 모두 똑같은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차라리 잘 되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야? 물이 쏟아졌는데 다시 채웠다고 그 물이 안 쏟아진 게 되냐? 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애들한테 아빠 자격 없고 내 아이가 A형이건 B형이건 O형이건 A병이건 어쨌건 네 아들 아니야. 저의 단호함에 남편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의 태도는 마지막까지 정말 기막혔습니다. 막내까지 혈액형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전해 듣고 거의 발작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정말로 그 혈액형 결과가 맞냐고 확인을 할 정도로 아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엄청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카의 장기를 노린 고모라니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지 않나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제 아이들에게 아예 고모라는 존재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